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글자. 사랑. 세상에서 가장 가슴 시린 두 글자. 사랑. 집안의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는 위대한 이름,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울고 사랑 때문에 웃는 세상의 연인들. 그 연인들이 남기고 간 우리 곁에 수많은 사랑 이야기들. 하지만 이들의 사랑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작곡가들의 사랑도 있습니다. 그중 세계 러브스토리로 알려져 있는 슈만과 클라라의 사랑. 슈만의 음악이 있게 한 원천이었던 여인 클라라. 음악으로 만나 사랑하고 사랑으로 꽃피웠던 슈만의 주옥 같은 작품들. Das kleine Stück heißt Träumerei. 그 사랑으로 빚어낸 슈만의 음악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울릴지도 모릅니다. Als ich dich spielen hörte, wusste ich, wie tief ich dich liebe. 조윤범의 파워 클래식 제3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해설. 이제껏 알지 못한 슈만의 모든 것. 클래식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했던 작곡가 슈만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작곡가 슈만에 대해서 저희와 함께 여행하실 겁니다. 이 사람이 만든 굉장히 아름다운 음악들, 또 그리고 너무나도 절실했던 러브 스토리를 제가 오늘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윤범의 파워 클래식 제3회. 오늘의 감상 포인트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지금까지 이런 사랑은 없었다. 슈만과 클라라의 러브 스토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 둘, 영혼을 울리는 음악. 슈만의 아름다운 음악 감상, 낭만적인 피아노 음악, 사랑스러운 가곡, 보석과 같은 현악 사중주. 오늘 슈만 편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바로 이 사람이 슈만입니다. 슈만은 작곡가이기도 했지만 회사 사장님이었어요. 사업도 같이 했던 사람이고 바로 잡지사에서 글을 쓰던 사장님이었어요. 자기가 음악도 많이 작곡을 했지만 사람들의 좋은 음악이 있으면 막 소개해서 띄워주고 스타를 만들어주고 했던 사람입니다. 언제 태어났는지 한번 볼까요? 조윤범의 파워 클래식 2회 멘델스존을 기억하십니까? 조윤범 씨가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강조했던 그 말. 이제 기억이 나시나요? 친구 슈만이. 멘델스존과 슈만은 친구였습니다. 멘델스존은 1809년에 태어났다는 것도 기억이 나시죠? 바로 슈만은 그보다 한 살 어려서 슈만과 멘델스존은 굉장히 친한 친구 사이였어요. 멘델스존은 굉장히 성공해서 그 당시에 독일에서 학교를 세우고 오케스트라도 지휘하고 거기 교장 선생님도 되고, 그 친구였던 슈만은 잡지사 사장님이 돼서 서로에게 도움을 많이 줬어요. 멘델스존 넌 내 친구지만 말이야 너무 뛰어난 음악가였어. 막 글도 써서 굉장히 막 뛰어졌습니다. 그리고 슈만이 무슨 곡을 작곡하면 멘델스존이 또 막 가서 지휘하고. Mit dem Anfangsthema Und zum unten Schluss. Streicher, oder? Streicher, aber schon die Ja, Bläser ganz vorne, ba, ganz ba, vorne ba. die Bläser. Das will ich schon. Also ich würde dies. Ja, das ist besser, ja.
Ist nicht meine Musik, Schumann, aber 둘 사이에 끈끈한 우정을 자랑했던 멘델스존은 슈만의 곡까지도 지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의 시대가 지금 시작이 되는 겁니다. 슈만이라는 사람 말이죠. 저희는 지금 현악기를 연주하잖아요. 현악기 하는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실제로 저희가 연주할 수 있는 곡이 별로 없어요. 슈만은. 그러나 피아노 학원에 다니거나 피아노를 하는 사람들은 이 슈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곡이 굉장히 치기 어렵게 만들어놨대요. 저희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피아노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뭐 슈만 연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막 이래요. 학원에서도 배우면서 굉장히 고생한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슈만을 싫어한다고요? 혹시 조윤범 씨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아무리 MCM 말이라도 믿을 수 없다. 평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말을 신조로 삼는 제작진. 바로 확인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개원예술고등학교 피아노과입니다. 슈만이 환생한 듯 슈만의 곡을 연주한다. 개원예술고등학교 피아노과 학생들. 지금 들으시는 곡은 숟가락을 잡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피아노를 연주한 이 학생들이 치는 슈만의 작품들입니다. 네, 정말 훌륭한 연주네요. 슈만이 다시 태어나면 제자 3자고 달려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주 듣느라 깜빡 잊을 뻔했는데요. 피아노 곡은 다 어려운 거 아닌가요? 정말 슈만의 곡이 유독 그렇게 치기 어려운 건가요? 지금 친곡은 우아한 왈츠라는 곡이었고 그 다음 곡은 오이젤 비우스라는 곡이었습니다. 오이젤 비우스라는 곡도 슈만의 그 속에 품어있는 내성적이나 그런 명상적인 모습을 표현한 곡인데요. 너무 이해가 안 돼요. 판타지 시티캐는요, 8곡으로 돼 있는데요. 그 곡마다 제목이 다 다르게 있는데 되게 슈만이 약간 변덕스럽기도 하고 또 되게 부드럽기도 하고 되게 이중적인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로 시작해서요. 또 어느 부분이 주고받고요. 그 다음에 왼손이 또 받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12년 동안 피아노를 쳤는데요. 예, 그동안 어려웠던 곡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곡이 슈만 곡인데, 슈만 곡이 어려운 점이라면은, 만약에 어떤 문장을 말한다면은, 나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럼 다른 작곡가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슈만 같은 경우는 나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지만 놀기도 했습니다. 근데 계속 이런 식으로 슈만 곡은 그렇게 전개가 되는 것 같아요. 베토벤 소나타 3번 같은 걸 칠 때요.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결을 보잖아요. 근데 슈만 방금 제가 쳤던 곡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이렇게 끝나서 해결을 봤으면 싶은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결 안 보고 계속 다른 쪽으로 이렇게 곡을 전개시키잖아요. 전 그게 어려웠어요. 슈만의 곡은 슈만의 생각을 표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15세의 자서전 시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15살에 자서전을 썼어요. 여기 여러분들도 그러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글쎄 별 쓸 내용이 없더라고요. 이 사람이 무슨 내용을 썼는지 한번 보십시오. 9살에 숙제가 너무 많았다. 자기 전기에 이렇게 씁니다. 자기가 9살에 숙제가 너무 많았다. 가장 좋은 시절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다. 정말 귀엽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썼던 글들을 보면은 거의 수준이 이래요. 엄마가 숙제를 너무 많이 시켰다. 나는 훌륭한 음악가가 될 거지만 지금 시절에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 이런 글을 쓰실지도 모릅니다. 자, 글과 음악을 동시에 했던 사람입니다. 음악을 작곡하기도 너무 좋아하고 연주하기도 너무 좋아했지만 나는 글을 쓰고 싶어. 그래서 일기도 많이 쓰고 그래서 자서전까지 나중에 쓰는 겁니다. 음악가가 될까? 법률가가 될까? 고민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도 방심하지 마십시오. 좀 있으면 이 고민을 하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피아노 학원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아이고 이런.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지금 여러분 손든 분들은 나중에 커서 음악가 되고 싶어요? 아니요. 왜요? 나 물어보고 싶어요. 애들한테 오면 도대체 지금 음악을 배우면서 왜 음악가가 되기 싫어요? 에? 나중에 돈은 많이 못 번다고요? 굉장히 많은 걸 알고 계시네. 그래도 난 음악이 좋아. 나도.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을 어렸을 때 배워도 나중에 가면 내가 정말 음악을 계속 해야 될지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하고 또 다른 직업을 선택해서 갑니다. 슈만도 마찬가지였어요. 음악가가 될 것이냐, 변호사가 될 것이냐. 슈만은 이 갈등을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와 산문과의 투쟁이다. 자기가 사랑하는 음악은 시고 법률이나 변호사 공부 같은 경우는 산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슈만은 시가 이깁니다. 음악가가 됐죠. Ich stehe jetzt am Kreuzweg. Und ich fühle, dass der Weg zur Kunst für mich der einzig richtige ist. Ach, Robert, wie soll das alles Ich könnte enden? niemals ein großer Jurist werden. Ich bleibe bei der Musik. 두 명의 사람 이름이 나오죠. 오이제비우스, 플로레스탄. 이 사람들은 말이죠. 슈만의 일생 동안 평생을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혹시 스토커? 스토커? 누굴까요? 오이제비우스는 슈만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플로레스탄은 누구일까요? 역시 슈만 자신입니다. 자기의 이름이에요. 슈만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었지만 슈만은 오이제비우스와 플로레스탄 이름을 계속 번갈아서 썼어요. 그래서 글을 쓸 때도 또 작곡을 할 때도 이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썼어요. 정말 슈만의 곡엔 오이제비우스와 플로레스탄이란 이름이 있을까? 슈만의 악보를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정말 오이제비우스가 있다. 그리고 플로레스탄도 있다. 내성적인 자기 그리고 외성적인 자기. 안 좋은 말로 얘기해서 정신분열이죠. 이 사람은 그래서 자꾸 헷갈려요.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오이제비우스인가? 내가 플로레스탄인가? 계속 헷갈려요. 그래서 이 사람 음악에는 이 사람들을 소재로 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비드 동맹이란 것도 조직을 해요. 다비드, 다윗입니다. 다윗. 골리앗에 싸우는 다윗이에요. 골리앗은 누구냐?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음악 쓰는 그 옛날 음악하는 사람들. 나 이런 음악 싫어. 좀 더 새로운 음악을 개척을 해야 돼. 그래서 자기를 다윗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를 항상 조그맣고 힘도 없고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혼자로는 힘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과 싸우려면. 그래서 동맹을 조직해요. 동맹도 사실은 자기 상상 속에 만들어낸 겁니다. 파가닌이나 브람스나 다른 자기와 뜻이 같은 음악가들, 예술가들을 동맹을 만들어서 막 이런 걸로 소설을 써요. 자, 비크 교수라는 분이 피아노를 가르칩니다. 보통 음악가 스토리에 이런 스토리가 나오면 뭐 어렸을 때 누구한테 피아노 배워서 잘했나 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비크 교수 여러분 지금 잘 기억해 두십시오. 슈만을 평생 동안 괴롭힙니다. 아주 못되게 굴어요. 정말 못 살게 구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잠시 후에 아실 겁니다. 슈만과 클라라의 사랑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비크 교수입니다. 그는 과연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이 이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슈만이 드디어 피아니스트를 위한 3년 동안의 혹독한 훈련에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로 혹독하게 하는지 아세요?
아까 피아노 배우시는 분들 아까 손 많이 들었죠? 하루에 얼마나 연습해요? 20분? 1시간? 1시간. 아마 1시간 연습한다고 하시는 꼬마 어린이 분들은 거짓말일 거예요. 저도 아이들을 많이 가르쳐봐서 아는데 1시간 연습한다고 해봤자 10분 연습해갖고 꼭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많이 혼나요. 여러분 진짜 1시간 하면 정말 대단한 피아니스트 될 수 있어요. 꼭 열심히 연습하십시오. 이 사람 말이죠. 하루에 몇 시간 엄청나게 연습하고요. 심지어는 피아노 해보신 분들 여기 아마 피아노 학원 경험은 다 있으실 거예요. 손가락 중에서 가장 힘이 없는 손가락이 몇 번째 손가락입니까? 새끼손가락? 아니에요. 네 번째 손가락입니다. 네 번째 손가락. 잘 보십시오. 여러분 손 한번 이렇게 뻗쳐보세요. 손 뻗쳐서 네 번째 손가락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번째 손가락만. 가장 올라가지 않는 손가락도 네 번째 손가락이에요. 나머지는 굉장히 많이 올릴 수 있어요. 슈만은 말이죠. 이 네 번째 손가락이 잘 안 올라가니까 여기다가 줄을 달아서 위에다 무슨 어디다 걸어갖고 모래주머니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억지로 이 손가락이 올라가게. 그랬다가 어떻게 될까요? 손을 다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절대 따라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나중에 손가락이 부러질지 몰라요. 슈만은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나중에. Soll ich das denn machen? 그런데 선생님 딸이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가끔 어렸을 때 이렇게 레슨을 받다 보면 그 선생님한테 이렇게 선생님 댁에 찾아가서 막 레슨을 받을 때 선생님이 예쁜 따님이 있으면 자꾸 이렇게 눈길이 가요. 이 사람도 그랬어요. 선생님 딸이 너무 예뻐서 연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11살짜리 클라라 비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눈이 굉장히 크고 굉장히 예뻤어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슈만 러브스토리의 주인공 클라라. 슈만과 클라라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마음을 가다듬고 잠시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아베그 변주곡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 아베그 도대체 뭘까요? 아베그. 자기가 만든 말이에요. 아무 뜻 없어요. 만든 말이에요. 아베그. 자, 이거를 영어로 쓰면 A, B, E, G, G 이런 말입니다. 아베그. 독일어로 하면 아베크 뭐 이렇게 되겠죠? 아베, 게게 뭐 이렇게 읽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개 이름을 우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로 배우지만 영어로 쓰면 영어로 다 알파벳이 있잖아요. C, D, E, F, G. 음계예요, 음계. 그래서 A는 라, B는 독일어로 C 플랫, E는 미, G는 솔. 맞습니다. 이 몇 개의 음을 가지고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음들을 피아노로 치면 어떤 음이 들릴까요? 이거 제가 쳐봤어요. 들려드릴게요. 이 음을 변형시켜 만든 아베그 변주곡 직접 들어보시죠. 라시미 솔솔 라시미 솔솔. 다섯 개의 음이 만든 아름다운 멜로디 아베그 변주곡이었습니다. 슈만은 이런 글자 장난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로마 아모르, 로마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보시면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로마 아모르. 잘 보십시오. 아마 여기 어린이들 똑똑해서 잘 알 거예요. 뭔가가 틀리죠? 알아챘어요. 맞습니다. 이 글은 거꾸로 읽어도 똑같아요. 그죠? 뒤집어도 똑같은 말입니다. 슈만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장난을 굉장히 많이 쳤어요, 단어에. 그런데 어렸을 때만 이런 장난은 모르겠는데 평생 동안 이런 장난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어른답지 못하다.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아니냐. 나중에 이렇게도 오해를 받아요. 뭐 그게 뭐 큰 문제겠습니까? 순수한 거죠, 사람이. 자, 모자를 벗어라, 천재다. 이것은 슈만이 한 말입니다. 누군가를 봤어요. 우와, 저 사람은 정말 천재 같아. 젊은 애가 너무 피아노를 잘 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쇼팽입니다.
여러분 이 음악 아시죠? 쇼팽의 녹턴입니다. 아마도 피아노를 전혀 못 치는 사람도 이 곡 하나를 쳐보기 위해서 피아노 학원에 들락거리는 사람들도 봤어요, 저는. 정말 감동적이죠. 바로 쇼팽을 슈만이 알아보고 잡지에다 써준 거예요. 그래서 이 쇼팽이 굉장히 떴습니다. 아마 슈만이 이렇게 칭찬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쇼팽을 모르고 있을지도 몰라요. 자, 이 시기에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정말 피아니스트가 되려고 너무 노력을 많이 했는데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글쎄요, 저도 가끔 이런 생각 하거든요. 나는 이제 평생 동안 음악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 음악가로 떠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끔 꿈에서라도 손가락이 부러지거나 팔이 다치거나 이런 상상을 많이 해요. 끔찍한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테니스 선수가 사고로 오른팔을 잃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왼손으로 치는 것도 한계가 있죠. 사실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슈만을 작곡가로 알고 있는 겁니다. 아마 부러지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우리가 아직까지도 피아니스트로 알고 있을지도 모르고 아마 세상에서 완전히 잊혀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일 때문에 자기는 작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우울증이 시작이 돼요. 5층에서 2층으로 이사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우울증이 시작이 됐는데 왜 5층에서 2층으로 이사를 갈까요? 자기가 5층에서 우울증이 막 심해지면 뛰어내려서 자살할까봐 2층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물론 2층에서 뛰어내려도 운 나쁘면 죽죠. 그러나 자신의 병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굉장히 몸을 조심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사람 정신병원 가서 죽어요. 굉장히 비참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드디어 이 사람이 신음악 15라는 잡지를 발행하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굉장히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잡지를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우연히도 이름이 똑같았어요. 노베 무지케라는 잡지였는데 그것도 신음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내가 혹시 전생에 슈만이었을까? 김범씨 강해 몰입해주세요. 자, 여러분 200년 전에 나온 슈만이 직접 참가한 잡지가 지금도 나올 것 같습니까?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이런 역사적인 잡지가 지금도 발행이 되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찾아냈습니다. 2007년도 1월호입니다. 신음악 15예요. 이 잡지의 홈페이지에 가면 그 얘기가 써 있어요. 슈만이 만든 잡지다라는 말이 그대로 써 있습니다. 1834년 슈만이 창간했다. 직접 보셨죠? 저희 제작진은 지구 끝까지라도 뒤져서 궁금증을 해결합니다. 카니발이라는 축제 음악을 만듭니다. 카니발은 우리나라 뭐 자동차 이름이기도 하지만 당시에 그 축제라는 여러 개의 곡이에요. 여러분들 이 카니발에서는 사람들이 막 모여서 춤만 추는 게 아닙니다. 막 어디서 신기한 동물들도 데려와요. 여러분 동물의 사육제라는 음악 아시죠? 거기서 막 세계 각국에서 희한한 동물들 데려오고 또 동물만 오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또 연주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이 곡은 아주 여러 개가 돼 있어요. 뭐 거북이, 당시에는 굉장히 신기한 동물이죠. 거북이. 또 나비, 또 파가니니, 사람도 등장해요. 그래서 이 곡은 아주 여러 곡으로 돼 있고 각 곡마다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 이름들 중에 또 재밌는 건 당연히 오이제비우스, 플로레스탄, 막 그 자기의 그 분신들이 막 껴있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한 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곡에 아주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카니발의 피아노 악보입니다. 뭐 이렇게 위에 악보는 굉장히 뭐 어려운 것 같지만 그냥 일반적인 피아노 악보예요. 그러다가 맨 밑으로 내려가면 스핑크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악보가 한 줄이에요. 한 줄도 세 개로 잘라져 있어요. 단 세 마디가 따로따로, 그것도 한 마디에는 음이 4개씩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렇게 생긴 음들은 보통 이제 그 음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뭐 몇 박자로 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통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도대체 뭘까? 자,
저것을 도대체 연주하라는 얘기인가? 말라는 얘기인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해요. 그래서 옛날에 나온 CD에는 저 곡이 연주가 됐었어요. 그냥 음을 몇 개 뚱땅거렸어요. 그리고 요즘 새로 녹음된 CD에는 저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맨 밑에. 스핑크스는 바로 수수께끼로 유명하죠. 그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음악에다가. 자, 지금부터 그것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암호해독에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있지요.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에서 뭐 굉장히 그 알파벳 갖고 이렇게 막 조합을 해서 단어를 막 맞추잖아요. 오늘 그 다빈치 코드보다 재밌는 슈만 코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만든 포스터예요. 그 슈만 얼굴로 그 다빈치 코드를 한번 따라 그려봤는데 자세히 보시면 제 이름 써 있어요. 저기 쿼르트렉스, 파워클래식, 윤범조 뭐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이제부터 슈만 코드를 파헤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음이 4개가 있죠. 바로 미 플랫, 도, 시, 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파벳으로 바꾸면 S, C, H, A 이렇게 4글자가 나와요. 한번 들어보죠. 이런 좀 이상한 4개의 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음이 3개밖에 없네요, 여기는. 라 플랫, 도, 시. 마찬가지로 영어로 바꾸면 아스, 독일 아슈라고 해요, 아슈. C, H. 도대체 악보에다 왜 이렇게 괴상한 음악들을 적어놨을까요? 세 번째, 다시 음이 4개입니다. 라, 미 플랫, 도, 시. 아, S, C, H. 뭔가 비슷하다는 느낌 안 드십니까? 3개가 알파벳으로 하면 다 비슷한 글자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 4개의 음을 기억하십시오. 던던던던. 사실은 카니발에 굉장히 여러 가지 곡들이 나오지만 대부분 곡에 이 음들이 들어있습니다. 한번 들려드릴게요. 대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굉장히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듣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나 들어보십시오. 엄청나게 빠릅니다. 들으셨습니까? 맨 앞에 음 4개입니다. 따라다라다, 따라다라. 맨 처음에 4개입니다. 다시 들려드릴게요. 따라. 이 곡은 플로레스탄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쓴 곡의 맨 첫 부분입니다. 자, 도대체 이게 뭘까요, 도대체? 자, 해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의 답입니다. 잘 보시면 as, C, H, A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S를 그냥 S라고 읽자고요. S. 자, 순서를 바꾸면 아래 것과 똑같이 됩니다. A, S, C, H. 두 번째 거 보십시오. 간격이 좀 틀리죠? 살짝 벌리면 완전히 3개가 똑같이 됩니다. A, S, C, H. 슈만은 자기 작품에다가 이 알파벳 4개를 넣어놓은 거예요. 도대체 저 알파벳 4개가 무엇일까? 바로 슈만입니다. 자기 이름에 들어있는 A, S, C, H를 넣어놓은 거예요, 곡에다. 순서를 조금 더 바꿔보면 아슈가 됩니다. 아슈. 아슈는 바로 약혼녀가 살던 곳이에요. Also, was ist das? As, ja, C, H, nein, H. Ah. Was heißt das? Nochmal. Weiß ich nicht. As, C, H, heißt? Asch? Du kommst doch aus Asch. Ja. S, C, H, A. Schade, das sind die einzigen musikalischen Buchstaben in meinem Namen. Ah. Schumann gibt sonst nicht viel her. Außer unmusikalischen Buchstaben wie M. S, C, H, A, Scha, umgekehrt Asch. Jetzt schau, was daraus wird.
그러나 나중에 결혼은 이 사람하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살던 곳이 아니에요. 다른 여자예요. 그래서 사람이 왜 예전에 이런 곡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연필로 쓰라고. 곡에다가 떡하니 옛날 애인 살던 곳을 넣어놨으니 나중에 결혼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 이거 뭐야? 왜 여기 지명이 들어가 있어? 이거 누가 살던 곳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자긴 답변할 수 있죠. 이거 내 이름이야. 자, 이 클라라 비크 교수의 딸이었죠. 그 눈 크고 이쁜 애. 레슨 갈 때마다 항상 이렇게 눈여겨보던 애와 결혼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클라라 슈만이 됩니다. 드디어 슈만의 진짜 러브 스토리가 탄생합니다. 여러분, 인터넷 같은 곳이나 아니면 카페, 클라라와 슈만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음악가의 가장 유명한 사랑 얘기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장인어른이 반대했어요. 장인어른이 누굽니까? 피아노 선생님이에요. 그 비크 교수. 엄청나게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을까요? 사실 클라라 비크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유명한 피아니스트였어요. 11살 때 이미 순회 연주를 하고 다닐 정도로 똑똑했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피아노를 쳤어요. 호로비츠를 위하여라는 영화를 보시면 거기서도 그 어린아이가 굉장히 연주를 잘 치죠. 저희가 등장했었어요. 사실 그 영화에.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콰르텟 X의 영화 데뷔 장면 한번 찾아볼까요? 호로비츠처럼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던 피아노 교사와 천부적인 응답을 지녔지만 어려운 형편으로 피아노를 배울 수 없었던 아이가 만나 사제간의 두터운 정으로 서로의 아픔을 치유해가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식을 그렇게 키워놨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피아니스트로 키우려고 자기가 엄청 자기 딸을 훈련을 시켜놨는데 웬 손가락이 부러진 피아니스트가 와서 자기 딸을 데려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자기는 음악가가 제대로 돈을 벌까 궁금해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나중에 뭐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안 돼. 너 내 딸은 절대 못 줘.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싸워요. 엄청나게 싸웁니다. 막 법으로 소송도 걸어요. 내가 도대체 뭐가 못났길래 저 사람과 결혼을 못하냐? 자, 이때쯤에 곡을 하나 씁니다. 어린이의 정경. 자기가 레슨 갔을 때 그 바라보던 그 여자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들으시는 음악은 유명한 트로이메라이라는 꿈이라는 곡입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꿈을 좋아하고 있고 첼로도 연주하고 바이올린도 연주하는 학원 가면 꼭 배우는 그런 곡입니다. 이때쯤에 한 얘기가 있어요. 클라라 슈만이 가끔 당신 보기에 내가 어린애 같죠? 라고 했답니다. 9살 차이였어요. 9살 차이. 제작진도 감동한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둘은 클라라가 11살, 슈만이 20살 때 처음 만나는데요. 음악에 대한 꿈을 버릴 수가 없어 비크 선생에게서 피아노를 배우게 된 슈만은 평생을 함께할 음악뿐 아니라 자신의 반쪽인 클라라를 만나게 되는데요. 클라라가 비크 선생의 딸이었던 거죠. 첫눈에 서로를 알아본 두 사람. 사랑엔 국경도 없다는데 9살 차이쯤 문제 아니었겠죠? Mein Opus 1. 사랑은 피아노 선율을 타고 라라라. 5년 동안 함께 피아노를 치면서 그들의 사랑도 무럭무럭 자라고 정말 한 쌍의 원앙처럼 아름다운 연인으로 발전합니다. Danke. Danke. 그러나 이들의 사랑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리한 연습으로 손가락을 다쳐 장래가 불투명한 슈만에게 자신의 딸을 보내기 싫었던 비크 때문이었죠. Sie Viertelfaust. Sie liebten mich einst. Sie lieben Clara. Unser Bund müsste nach ihrem Herzen sein. Meinem Herzen. Wie Sie immer reden.
비크는 둘 사이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 무려 4년 동안이나 클라라를 멀리 유학 보냈지만 Er will Sie unbedingt sprechen. Er käme aus Leipzig. Sie kennen den Herrn? Weiß Ihr Vater? Aber natürlich, Robert Schumann ist ein guter Freund. 둘의 사랑은 초강력 접착제처럼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져만 갔는데요. Das Passionierteste, was ich je geschrieben habe. Ein einziger Herzensschrei nach dir. 이 둘의 사랑 궁금하시죠? 잠시 후 이들의 러브스토리 2부가 공개됩니다. 채널 고정! 드디어 결혼을 위해서 법정 소송을 받습니다. 글쎄,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사람이 결혼을 하려고 고소까지 할까? 장인어른은 막았습니다. 법으로 해도 안 돼. 넌 절대 내 딸 못 줘. 내가 이길 거야, 법에서. 원인은 이렇습니다. 슈만은 술주정뱅이다. 너무 자주 술 마신다. 그리고 이 사람 정신 이상한 사람이다. 그거 봐라, 무슨 맨날 그 문자 장난하고 말이지. 그 무슨 오이제비우스니 뭐 플로레스타인이 막 이런 겁니다. 그 정신분열 아니냐. 이거는 좀 문제 있는 사람이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소송이.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슈만이 이겼죠. 왜? 증거가 없어요. 증거 불충분으로 슈만이 이겼어요. 내가 정신 이상이라는 증거를 대봐라. 내가 정신병원에 간 적 있느냐? 물론 나중엔 가지요. 결국은 이겼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결혼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정말 징그럽게 슈만을 싫어한 비크는 온갖 모함으로 슈만을 공격하고 결국 역사적인 법정 싸움을 시작합니다. Es ist meine moralische Pflicht, hohes Gericht, diese Verbindung zu verhindern. Eine Verbindung, die die sichere Quelle namenlosen Familienunglücks sein würde. Meine kindlich unerfahrene Tochter ist durch das angeblich mystisch-träumerische Wesen des Herrn Schumann verblendet worden. In Wirklichkeit ist er dem geistigen Stumpfsinn anheimgefallen. Dieser Mann kann meine Tochter nur ins Unglück stürzen, weil er den Nachtseiten, den Schattenseiten des Lebens und der Kunst verkettet ist. Ein aus dem Mond gefallenes Lied. Sie zwingen mich öffentlich auszusprechen, was ich dem Gericht vertraulich mitteilte. Dieser Mann, der mein Kind zur Frau begehrt, musste sich seines Gemütszustandes wegen in ärztliche Behandlung geben. Das sind wenig konkrete Auslassungen, Herr Wieck. Was sonst? Das Gericht kann keine künstlerischen Werturteile fällen. 그러나 법원은 슈만의 손을 들어주고 슈만과 클라라는 꿈에 그리던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 거죠. Mein Hochzeitsgeschenk sind meine Lieder. 결혼식 전날 밤 슈만은 클라라에게 마음의 선물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바로 클라라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담은 가곡집 미르테의 꽃입니다. 그 무엇도 갈라놓을 수 없었던 슈만과 클라라의 아름다운 사랑. 부럽죠? 이 6년간의 결혼 스토리는 대단해요. 사실 이 비크 교수가 얼마나 잔인하냐면요. 결혼을 못하게 하려고 너 앞으로 21살이 될 때까지 너 유산도 못 줘. 돈 한 푼 못 줘. 결혼해봐 어디 한번. 막 이런 겁니다. 그러나 그 소송을 6년간 끌었기 때문에 딱 그 나이가 돼서 21살이 됐어요. 결국은 유산까지 받고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슈만은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었어요. 누구 나와 똑같이 결혼을 하자마자 불행해졌습니다. 굉장한 러브스토리였지만 나중에는 결국 서로가 이렇게 잘 의견이 안 맞고 또 연애 시절만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잖아요. 결혼해보면 또 뭐 가족하고도 또 얽혀야 되고 또 돈도 벌어와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이 행복했던 러브스토리는 그 순간 거의 끝이 납니다. 자, 슈만은 말이죠. 사실 이거 하나만 알아둬도 돼요.
가곡의 해, 교향곡의 해, 신뢰하게 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슈만 인생에서는. 이 사람은 평생에 걸쳐서 막 열심히 작곡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6년 동안 이 사람은 거의 작곡 하나도 안 했어요. 이 사람이 그 시기에 남긴 곡은 거의 없어요. 그 여자 좋아해갖고 그 여자 어떻게 얻어보려고 계속 거기에만 신경 쓰다가 작곡은 하나도 안 했어요. 심지어는 슈베르트의 그 마지막 교향곡, 그 9번 그 교향곡 딱 보면서 야, 이렇게 위대한 곡을 쓰다니 나도 인간 승리를 해서 결혼을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악가가 그런 거 본받고 곡을 써야 되는데 자기는 계속 결혼에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자마자 이제부터는 정말 본물 터지듯이 다 나오는 겁니다. 이 세 개의 해, 1840년, 1841년, 1842년 동안에 이 사람의 거의 모든 작품이 다 나와요. 자, 엄청난 가곡집들이 나옵니다. 리더크라이스, 신의 사랑, 여자의 사랑과 생애, 다 이 여자를 위한 곡이에요. 여러분, 맨 위에 써있는 리더크라이스는 왜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안 했을까요? 별 얘기 아니에요. 가곡집이란 얘기예요, 가곡집. 이 시기에 쓰여진 곡들은 그래서 전부 다 사랑 노래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또 유명한 노래가 있죠. 두 사람의 척탄병. 아마 바이올린 학원 다니는 아이들은 이 곡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연주하기도 굉장히 쉬워서 연주를 많이 해요. 또 피아노 학원 다니는 사람들도 이 곡을 많이 연주하고 굉장히 유명해진 곡이죠. 또 특히나 이 곡의 마지막 부분에는 프랑스 국가가 나옵니다. 지금 바로 이 부분이에요. 슈만이 프랑스 국가를 작곡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원래 있던 프랑스 국가를 쓴 거예요. 그 뒷부분에다 넣었어요. 이 곡은 원래 병사가 작곡한 곡입니다. 병사. 전쟁 중에 막 이런 멜로디, 좋은 멜로디인데 그래갖고 막 걸어다니면서 불렀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군인들이 야, 그 멜로디 좋은데 그럼 다 따라 부른 거예요. 그러다가 그 곡이 너무 좋으니까 그 마르세유 지방에 있는 그런 거기서 나온 막 음악들을 국가로 나중에 채택을 해서 이 프랑스의 국가가 마르세유입니다. 나중에 굉장히 유명해지는 곡이죠. 자, 1840. 바로 이 사람이 태어납니다. 차이콥스키. 차이콥스키는 저희 파워 클래식 다음 시간에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파워 클래식 4회 차이코프스키 편은 연말 특집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2월 21일 금요일 밤 차이코프스키 음악을 놓치지 마십시오. 교향곡의 해입니다. 이때 멋진 교향곡들 아주 많이 나옵니다. 바로 그 다음에 저희가 오늘 들려드릴 실내악의 해입니다. 실내악. 대오케스트라는 사실 집안에서 못하잖아요. 실내악. 저희처럼 4명이 연주하거나 5명 혹은 8명까지도 우리는 거의 실내악이라고 부릅니다. 혼자 연주하는 것도 실내악이에요. 물론 우리는 지금 독주라고 솔로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 베토벤 후기 현악사준지를 먼저 공부를 합니다. 음악가들에게 베토벤 후기 현악사준은 성경과 같아요. 내가 베토벤 후기 현악사준지를 모르고 어떻게 작곡을 해? 실내악을 써야겠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공부한 다음 3개의 현악사준지를 씁니다. 지금 그 첫 번째 것을 보여드릴게요. 장난감 전쟁입니다.
어떠세요? 장난감 전쟁 같나요? 사실은 이 제목은 저희가 붙인 제목입니다. 곡을 들었을 때 정말 장난감 전쟁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놨더니 사람들이 이 곡을 기억을 하십니다. 슈만의 현악사중주 OP 41-1의 2악장 이런 어려운 제목보다 장난감 전쟁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현악사중주 아르페지오입니다. 아르페지오가 뭘까요? 하프, 아르파. 하프의 다른 이름이 아르파예요. 보통 이런 걸 아르페지오라 그래요. 화음을 그냥 쿵 누르는 게 아니라 다 따로따로 쿵땅땅땅땅땅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피아노로 하긴 쉬워요. 그러나 저희처럼 현악기로 하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악기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싫어하는 거예요. 슈만을 별로 그래서 안 좋아하는 겁니다. 피아노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도 어려워 라고 얘기합니다. 자,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떤 이런 굉장히 기교가 어렵습니다. 싱코페이션. 싱코페이션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엇박자예요. 엇박자. 정박자가 아니라 한 템포 뒤에 나오는, 왜 이런 얘기가 있죠? 옛날 사람들은 가요를 들을 때 박수를 이렇게 정박에 친다고 합니다. 그죠? 요즘에 그렇게 치면 굉장히 촌스럽다고 얘기를 듣죠. 뭐 도해 뭐 막 이렇게 정박에 치면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칩니까? 엇박에 치죠. 쿵짝 쿵짝 이렇게 치죠. 요즘에도 그렇게 치면 촌스럽다고 얘기하십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그 다음 세대는 박수를 안 치고 그냥 머리를 흔듭니다. 계속. 요즘에 이렇게 머리 또 흔들었다가는 또 촌스럽다고 얘기 듣습니다. 요즘에는 턱을 움직여요. 굉장히 이 세대가 많이 변하는데 바로 그 엇박자가 싱코페이션입니다.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자, 악보를 보여드릴게요. 저 그리고 제2바이올린 박소연 씨, 비올라의 김치국 씨가 전부 다 똑같은 걸 연주합니다. 그것이 바로 엇박자예요.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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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주를 하는데 잘 보십시오. 그럼 쿵을 누가 해줘야 됩니까? 저희가 쿵짝에 박수를 치면 쿵은 누가 해줘요? 첼로? 첼로가 해줘야 되는데 첼로가 멜로디를 노래 부르고 있어요. 정박이 없는 엇박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연주하기 힘든가 직접 여러분과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박수를 칠 테니까 저랑 같이 한번 박자대로 짝짝짝 한번 박수 쳐보십시오. 시작.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건 아주 쉽죠?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엇박으로 박수를 치겠습니다. 제가 쿵 하면 짝, 쿵짝, 쿵짝 하는 겁니다. 해볼게요. 시작. 자, 고맙습니다. 이제는 조금 빨리 해볼게요. 쿵짝, 쿵짝, 쿵짝. 시작.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똑같은 걸 해볼 테니까 하다가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계속 하세요. 중간에 정박이 없어지는 겁니다. 쿵짝을 해야 되는데 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짝, 짝, 짝 하셔야 돼요. 해볼까요? 시작. 감사합니다. 그냥 박수 소리가 막 나오네요. 정박이 없는 엇박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것도 여러 사람이 맞춰야 돼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거의 정박과 엇박이 동시에 들리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첼로는 그 박자를 또 알아듣고 혼자 노래를 불러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연주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들려드릴게요. 어떤 음악이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정박이 없어요. 듣고 있으면 계속 쩔룩거려요. 곡이. 정박의 박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들으시면 굉장히 아름답게 들리지만 연주자들은 엄청 고생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 표정을 직접 보셔야 돼요. 피아노 곡들보다도 작품성이 높다는 평가를 친구가 해줘요.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 친구가 해줘요.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그래도 이 말은 믿을만해요. 너 옛날에 쓴 피아노 곡들은 좀 이상하잖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무슨 플로레스타인이 오지에 무슨 뭐 이상하잖아. 그래도 그거보단 낫다라고 친구들에게 평도하고 자기도 이 곡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기에 현악사중주가 아니라 피아노 오중주를 작곡합니다. 저희 4명의 바로 뒤에 이 자리에서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그것이 피아노 오중주입니다. 이 곡은 굉장히 히트를 쳐요. 굉장히 중요한 작품인 게 왜냐하면 거의 세계 최초의 피아노 오중주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편성을 써서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많이 이런 편성을 작곡하기 시작해요. 최초로 성공한 피아노 오중주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안 놓여요. 피아노 오중주를 했더니 글쎄 좀 마음에 뭔가 안 맞아. 조금 조정을 해야겠는 걸 해서 바이올린 한 대를 빼버립니다. 이번에 피아노 4중주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 곡을 들으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멜로디를 써놓으면 꼭 그 다음에 바이올린이 다시 따라서 노래를 한 번 쓰기 아깝잖아요. 첼로의 멜로디가 끝나갑니다. 이번엔 제가 합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슈만의 제목이 붙지 않은 피아노 4중주의 3악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곡과 친하지가 않습니다. 음악을 전공했던 사람들도 이 곡을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곡에는 가사를 붙여서 팝송을 만들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곡의 악장 위에 적혀있는 안단테 칸타빌레라는 말을 빼내서 이 곡의 제목을 붙인 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가 생기시면 꼭 한번 전체를 들어보십시오. 정말 녹습니다. 자, 계속 활동을 하지만 부인의 성공에 못 미치게 됩니다. 부인은 이미 너무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돼 있고 그러나 자기가 쓴 작품은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아요. 결국은 계속 사이가 멀어지는 겁니다. 뭔가 자기가 이렇게 좀 빌붙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자, 이 시기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아주 또 순수하게 작곡합니다. 이 곡은 즐거운 농부라는 곡입니다. 마찬가지로 학원에서 굉장히 많이 치는 곡이에요. 저도 바이올린을 배울 때 맨 처음에 이걸 쳤었어요. 나이 들어서 쓴 곡입니다. 이런 간단한 곡도. 첼로 협주곡. 손가락이 부러져서 시작한 첼로 기타. 오른손 넷째 손가락이 부러졌기 때문에 피아노를 더 이상 못 치고 첼로를 공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명곡 첼로 협주곡도 남겼습니다. 이때쯤에 어떤 바이올리니스트가 한 명이 요하임이라는 사람이 슈만 이 곡에 이 브람스라는 친구가 있네. 정말 재능 있는 친구야. 만나봐라. 지금 들으시는 곡은 브람스의 유명한 헝가리 무곡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브람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사진으로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해요. 브람스의 유명한 사진은 다른 사진입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진을 보고 브람스라고 알지만 브람스가 젊었을 때 수염이 없었다는 사실은 잘 몰라요. 아주 말끔한 청년이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저렇게 수염을 많이 기르기 시작한 겁니다. 자, 브람스를 또 한 번 잡지에 호평합니다. 그래서 슈만이 띄워준 천재들은 2명, 브람스와 쇼팽입니다. 그 사람들의 전부 다 슈만을 은인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그 젊은 브람스가 클라라 슈만을 좋아해요. 자기를 띄워주신 그 스승의 부인 아닙니까?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클라라 슈만을 평생 동안 사랑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둘이서 뭐 손 한 번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사랑만 하는 거예요. 소심해갖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1회 베토벤에서 다뤘던 독신으로 살았던 작곡가들. 그중 브람스. 이 브람스가 평생을 독신으로 외롭게 살았던 이유, 바로 클라라를 마음속에 품고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슈만이 죽을 때가 되자 이제 환각 증상이 나타납니다. 기억도 안 나요.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방금 본 사람 얼굴도 모르는 거예요. 또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머릿속에서는 오이제비스가 됐다가 플로레스탄이 됐다가 자꾸 헷갈리는 겁니다. 자기가 라인강에 뛰어들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뛰어든 거예요. 자살하려고 뛰어든 게 자살하고 뛰어들었는지 그냥 갑자기 정신이 나가서 뛰어들었는지 그래서 어쨌든 빠지자마자 다시 헤엄쳐서 나왔어요. 사람들이 구해줬어요. 구해주고 나서 이 사람 자기 발로 정신병원에 들어갑니다. 나 이러다가 진짜 죽겠다. 나를 좀 살려달라. 내 병을 고쳐달라. 정신병원에 들어가요. 정신병원에 들어가서도 막 무슨 멜로디를 받아요, 이 사람. 막 천사로부터 멜로디가 나와요. 와, 나에게 이런 영감을 주시다니. 그래서 막 작곡을 해요. 지금 들어보십시오. 진짜 천사가 주는 멜로디 같은 음악이 막 나와요. 그런데 이미 썼던 멜로디예요. 정신병에 걸려갖고 자기가 옛날에 작곡했던 곡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안쓰러운 얘기들이죠. 이런 이야기가. 나중에 브람스가 그 멜로디를 받아서 다시 또 작곡을 하고 그렇습니다. 2년 만에 클라라가 면회가 왔습니다. 도대체 클라라 슈만은 2년 동안 뭘 하고 있었을까요? 남편이 정신병원에 입원했는데 2년 동안 찾아가 보지도 않았어요. 아무도 클라라 슈만의 그때의 심정을 모릅니다. 남편은 싫어해서 안 갔는지, 아니면 정신병원에 있는 남편이 두려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브람스와 어떤 관계가 있거든요. 브람스와 클라라의 로맨스. 파워 클래식 브람스 편에서 그 진실이 밝혀집니다. 슈만은 사망합니다. 굉장히 젊었을 때 죽죠. 정신병원에서. 죽을 때 클라라와 브람스가 함께 자기한테 면회를 왔어요. 물론 그때 슈만은 자기가 죽을 때쯤에 둘이 눈치가 심상치 않다는 걸 좀 느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거부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감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 딴 놈들보단 낫다, 브람스가. 이랬을 수도 있죠. 그리고 나서 브람스와 클라라의 로맨스가 또 시작이 되는 겁니다. 클라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살이 어려요. 그 후로 40년을 더 살다 죽습니다. 할머니가 될 때까지 브람스와 계속 편지를 주고받고 브람스의 음악을 지지하고 남편의 음악을 계속 광고를 합니다. 내 남편 슈만의 음악은 정말 대단한 음악이다. 그래서 남편이 남긴 모든 악보를 편집을 합니다. 편집이란 그 악보를 정리를 해서 출판을 시키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은 슈만의 피아노 악보를 사시게 되면 맨 앞에 에디티드 바이 클라라 슈만이란 말을 언제나 보실 수 있습니다. 모두가 그 부인이 자기 남편의 곡을 출판시킨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스토리죠. 그 훌륭한 여성은 집회에도 등장합니다. 바로 젊었을 때 슈만과 함께 음악 생활을 하고 함께 동반의 길을 걸었던 클라라 슈만입니다.
조윤범의 파워 클래식 제4회 차이코프스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